11월 25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가 유로존 재정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대체로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영국 증시 모두 약보합권의 거래가 마감됐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가 유럽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지지하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는 소식입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유로본드 발행에 반대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사가 포르투갈의 대규모 재정 불균형을 문제 삼으며 국가 신용등급을 정크 등급으로 낮췄습니다. 저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대박예감 일부 최은정입니다. 오늘 미국 증시가 추수감사절 연휴를 맞아서 시장을 한 가운데 유럽 증시가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독일 기업의 경기 신뢰지수가 예상외로 상승했다는 소식에 오전장에서는 강보합권 출발을 보였었는데요. 오후 들어서 피치사가 포르투갈의 국가 신용등급을 정크 등급 수준으로 강등시켰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약세로 전환이 됐고요. 독일, 영국, 프랑스 증시 모두 약보합권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오늘 자세한 글로벌 소식과 함께 이슈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핫 이슈는 인백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뉴욕 증시가 오늘 추수감사절 연휴로 휴장을 했습니다. 반면에 유럽 증시가 또 다시 하락세를 이어갔었는데요. 하락폭이 크지는 않았었지만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좀 봐주십시오. 네, 유럽 증시가 약보합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 초반에는 독일의 기업 신뢰지수가 예상보다 상승세로 출발하면서 장 흐름은 좋게 가져갔지만 포르투갈의 신용등급과 관련된 국가 신용등급이 BB 플러스로 한 등급 강화되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좀 얼어붙었습니다. 특히 이제 현재 이태리와 관련된 부분에서 독일과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크, 프랑스의 한 도시인데요. 여기서 이제 유로본드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회의가 있었는데요. 역시 메르켈 총리는 기존의 입장, 유로본드를 승인하는 쪽에서는 거부 의사를 보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유럽 증시가 그다지 크게 움직이지 못한 하루라고 하겠는데요. 특히 이제 포르투갈 은행주들의 신용등급 하향, 국가 신용등급 하향과 관련해서 포르투갈 상업은행이 마이너스 9%까지 하락하는 등 포르투갈과 관련된 정정 불안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독일과 프랑스 정상이 유로존의 재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럽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는 문제를 논의했는데요. 은행의 독립성을 지지한다라는 원론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그쳤다는 소식입니다. 자세히 좀 봐주십시오. 네. 이태리의 마리오 몬티 총리는 이 3자 회담은 처음입니다, 사실. 예. 그래서 프랑스와 현재 독일이 가지고 있는 이태리의 새 총리가 이른바 긴축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제대로 이행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확인이 있었고요.
마리오 몬티 총리는 예정대로 그 약속대로 진행하겠다라고 그 확약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유로본드와 관련된 부분이 계속 시장에서 현재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다시 메르켈 총리 입을 주시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로본드 도입은 상정하지 말자 하는 쪽으로 되었고요. 현재 이제 프랑스가 자기 목소리를 좀 못 내고 있다는 점이 이런 그 유로본드와 관련된 진척도가 빠르게 올라가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유럽 중앙은행의 위상과 관련된 부분에서 현재의 위상, 이른바 물가 관리에 역점을 두고 있는 고유의 독립성을 독일과 현재 프랑스 정상이 다시 확인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유로본드에 대한 각국의 입장 차이는 어떻습니까? 예, 사실 유로본드는 어떻게 말하자면 현재 메르켈 총리가 가져가고 있는 부분은 긴축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예. 유로본드를 발행한다는 것은 양적 완화 정책과 비슷한 맥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로본드를 발행하자는 쪽으로 가닥을 잡게 되면 현재 유로존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나 이런 쪽에서는 해결점을 빨리 찾을 수는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메르켈 총리는 이것이 채무 부분을 그냥 이연시키는 시간을 좀 더 늘려주는 그런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들이 좀 답답한 부분이 좀 있으실 텐데요. 이른바 미국의 금융위기 때 미국의 연방은행이 돈을 풀어서 했던 그런 구제 조치가 현재 유럽 쪽에서는 긴축과 관련된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빨리 이런 해결의 실마리가 더디게 나타난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질문하신 대로 현재 유로본드와 관련된 쪽은 이른바 유로존의 여리국들이죠. 재정 여리국인 스페인이나 이태리, 그리스 이런 쪽은 이제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독일과 프랑스는 원론적으로는 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예. 다만 이제 유로존의 각국, 특히 이제 나라를 본다면 나라의 영토가 좀 작은 국가들이 있죠. 핀란드나 네덜란드, 벨기에 이런 쪽들은 국채 유동성이 생각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조금 더 높은 금리를 지불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로본드와 관련된 부분은 원론적으로는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이렇게 재정위기국이 한꺼번에 터지면서 유로본드를 발행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다시 이런 부분에 찬성하는지 여부를 다시 물어야 되는 숙제를 안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 자, 어제 독일의 국채 발행이 미달됐다는 소식에 전 세계 증시가 하락하는 원인이 됐었는데요. 유로존 국채 금리가 여전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포르투갈의 국가 신용 등급이 강등됐다는 소식이 오늘 포르투갈 국채 금리는 12% 가까이 올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시장에서 조금 내성이 생기긴 하는 듯해 보이지만 여전히 국채 시장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상 현재 균열 조짐이 좀 있다라고 보겠고요. 이탈리아 10년 만기 국채도 장중에는 7% 이상 올랐다가 오늘 마감도 7%로 끝났습니다. 여전히 현재 이태리에 대한 채권 시장의 움직임은 여전히 좀 불안 추세에서 쉽게 내용을 현재 반감시키지 못하는 부분이고요.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포르투갈의 신용등급 하향 여파가 나오면서 그리고 포르투갈은 지금 또 국가가 이른바 이제 파업과 관련된 소용돌이에 좀 현재 몰려 있어서 국채 금리는 조금 더 앙등하는 추세였습니다. 12%. 그다음에 어제 독일이 단기물과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장기채 소화가 좀 시장에서 여유롭게 흘러가지 못하면서 독일의 분투도 현재 2% 이상을 좀 올라갔는데요. 어제 독일이 이 10년 만기 국채를 전부 소화하지 않은 부분은 금리를 올리지 않고 그런 부분에서 독일이 금리 수준을 추가적으로 올리면서까지 현재 시장에서 국채 소화를 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좀
상비하다고 보겠고요. 예. 또한 그 의문이 되는 부분은 왜 그러면 재입차를 신청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제 묻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내용은 현재의 시장 여건으로 봐서 재입차를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소화하는 것보다는 시장의 불협화음을 만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독일이 추가 입찰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유로존 은행권의 뱅크런 조짐이 일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히 전해 주십시오. 네. 현재 독일이 가지고 있는 유로존의 해결을 위한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예. 독일과 프랑스가 해결할 수 있는 정치적인 셈법이 있긴 하지만 시장의 신뢰를 잃게 된다면 이런 부분은 독일과 그 다음에 프랑스의 그 어떤 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부분인데요. 일부 이제 신용권의 그 움직임이 현재 좋지 않은 상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스페인과 그 다음에 프랑스, 이태리, 특히 벨기에 쪽에서 기업과 그 민간 일반인들이죠. 예금자, 투자자가 예금 인출 사태가 현재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고요. 미국도 현재 유로권의 그 MMF와 관련된 부분에 자금을 회수하는 부분이 이달 들어서 660억 달러에 달하는 등 유로존에 대한 현재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덱시아는 그 그리스의 그 디폴트와 관련된 우려에서 벨기에와 프랑스가 구제금융과 관련된 자금 수혈이 있었죠. 이것이 이제 현재 추가로 현재 맞닥뜨리게 되고 있고요. 독일의 꼬메르스 방크도 자본 수혈과 관련된 부분이 어제그제 나와서 현재 자금 수혈과 관련된 독일 정부의 현재 신청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점에서는 현재 그 채권 시장의 금리 문제가 아니라 유로존의 그 내용들이 빨리 해답을 찾지 못하는 정치권의 분위기에 따라서 예금자들이 동의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것이 주가에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할 부분이라고 하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 외환 결제를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CLS라는 은행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시장에는 그다지 많이 이렇게 공표가 되거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인데요. 이 은행도 현재 유로존에서 일부 탈락 국가가 나올 것을 상정해서 테스트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이런 부분은 현재 이른바 위기 상황과 관련된 점검 차원에서 각국이 특히 금융권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것이 현재 다소 불안정한 그 증시를 또 흔들 수 있는 파괴력이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유의하실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오늘 유럽 증시 약세의 가장 큰 원인이 됐었던 포르투갈의 국가 신용등급 강등 소식을 짚겠습니다. 신용평가사죠. 피치사가 포르투갈의 국가 신용등급을 투자등급에서 투기등급으로 하향 조정을 시켰거든요. 그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국채와 관련된 부분에서 현재 불협화음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포르투갈과 관련된 내용도 현재 시장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 시장에서 나오는 그 뉴스들을 포르투갈도 국민들이 이런 이른바 현재 가지고 있는 긴축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반대 입장을 개진을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현재의 소요 사태 그리고 스트라이크 이런 파업과 관련된 부분이 올라오면서 신용등급과 관련된 부분이 오늘 더블 B 플러스로 한 등급 하향이 됐습니다. 향후 전망치도 부정적으로 좀 내려갔고요. 따라서 S&P가 현재 소요 사태를 가지고 있는 아프리카의 이집트에 관련된 부분도 신용등급을 한 등급 현재 강화를 했고요. 그다음에 S&P는 또 일본 쪽의 재정과 관련된 부분에서 좀 더 속도를 낼 것을 주문을 하고 있고, 해프닝으로 끝나긴 했지만 현재 S&P의 블란서 쪽의 신용등급과 관련된 부분이 남아 있어서 이 신용등급과 관련된 부분이 또 어떻게 본다면 증시 현재
굉장한 혹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연이어서 유로존 국가들의 신용등급 강등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증시에 미칠 영향력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앞서 이제 그 미국의 신용등급 하강과 관련된 부분에 우리가 추락을 경험을 했습니다. 예. 그 아픈 상처가 남아있기 때문에 특히 투자자들은 신용등급 하강과 관련된 뉴스가 나오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아직까지는 민감하게 움직이는 상황이고요. 현재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도 오늘 새벽에 열렸던 스트라스부르크 회담에서 내년 4월까지 프랑스의 신용등급만큼만은 현재의 트리플 A를 유지하고 싶은 속내를 비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신용등급 하강과 관련된 프랑스의 내용이 한 등급 하강이 될 경우에는 이것이 다시 이태리로 미치고 이태리의 움직임이 또 신용등급 하강에 발목을 잡히게 될 경우에는 이것이 다시 또 프랑스의 신용등급과 관련된 민간은행의 움직임에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그것이 더 악화가 된다면 결국에는 독일에까지 미칠 수 있는 부분이죠. 이렇게 그 전염 효과, 경제학 용어로는 컨테이전 이펙트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이것이 점점 독일의 심장부를 겨냥한다면 미국도 이런 점에서 안전지대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8일 날 유럽 정상들이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와 미팅을 갖게 되는 것도 이런 점에서 다각도로 처방전을 내놓기 위한 수순이라고 보겠는데요. 앞서 말씀을 제가 잠깐 드리긴 했는데 프랑스의 신용등급과 미국의 신용등급이 같이 강화가 겹친다면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충격파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신용등급을 현재 매기는 S&P나 피치사가 이런 그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겠지만 이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역할을 현재 비판하는 부분도 많다는 측면에서는 시장의 바로미터를 정확하게 전달하려는 그런 노력도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한다면 신용등급 강화가 눈치만 보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당연한 부분은 현재로서는 이런 부분은 조금 피해야 되는 시각이 아닌가라고 보겠습니다. 예. 자, 미국의 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이 끝난 다음 날인 25일에 블랙 프라이데이를 앞두고 미국 최대 쇼핑 시즌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자, 올해는 미국 소비자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이 미국의 쇼핑 시즌에 기대를 좀 하고 있거든요. 네. 어떤 내용일까요? 어제 그 텔레비전을 보니까 오바마 대통령 이제 그 터키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칠면조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예. 칠면조를 놓고 이 땡스기빙 데이에는 이제 칠면조 요리가 주로 이제 미국의 그 식탁에 많이 오르는데요. 이런 그 추수감사절과 관련된 소비 심리 회복 이런 쪽에 이제 기대를 많이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런 휴일을 즐기기 위해서 미국이 이제 휴장 상태에 들어갔는데요. 어제 발표된 지난달에 그 미국의 개인 소비가 정체 향상을 보이고 있고 특히 가계의 지갑을 열 수 있는 현재 실업률 수치도 별다른 그런 좋은 흐름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개인들 특히 이제 개인 소비의 내용들이 현재로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목이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기대를 하는데요. 역시 이제 메이시 백화점, 우리나라에 또 들어와 있는 이제 토이저러스라는 장난감 회사, 월마트와 주요 이제 대형 마트들 이런 쪽에서는 이제 TV와 냉장고, 에어컨 이런 내구재에 대한 할인폭을 크게 가져가면서 일반인들이 좀 더 많이 소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현재 끌어들이는 입장이라고 하겠습니다. 미국의 경기가 뭐 70% 이상을 내수 소비 경기에 의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예. 이런 점은 뭐 당연한 부분이라고 하겠고요. 그래서 작년과 올해 좀 달라진 추세는 이른바 이 땡스기빙 할러데이 시즌을 연말 끝까지 가져가려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현재 미국의 소비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기업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 바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하디슈는 인백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잠시 후 글로벌 마감 시황에 따른 국내 증시에 미친 영향력 분석해보는 시간을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HMC 투자증권 시화지점의 박지훈 과장 오늘도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미국 증시는 휴장을 했고요. 유럽 증시가 또 하락을 했습니다. 낙폭이 크지는 않았는데 이번에는 또 포르투갈의 국가 신용등급 하향 소식이 증시에 악재로 작용을 했더라고요. 증시 흐름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또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좀 봐주십시오. 예, 미국 시장은 추수감사를 맞아 시장을 했고요. 전반적인 유럽 시장 개장 상황은 나쁘진 않았습니다. 독일 기업 환경 지수가 106.6을 기록했죠. 그래서 전월보다도 좀 개선되는 그런 흐름들 나와서 기술적 반등이나마 좀 나와서 좀 안도의 한숨을 좀 쉬었던 부분도 있는데 메르켈 총리가 유로본드 발행에 대한 거부 입장 이 부분 나오면서 좀 하락세로 돌아섰고 피치도 지금 포르투갈 신용등급을 정크 등급으로 강등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좀 반등에 좀 발목을 잡았다고 볼 수 있고 물론 메르켈 총리가 이날 프랑스, 이탈리아 정상 만나면서 공동 기자회견에 어떤 그런 입장을 표명했다라는 것 점은 좀 더 시장에서 발목을 좀 잡았다 다시 말씀드릴 수 있고 여전히 지금 유럽 중앙은행에 대한 독립성을 존중한다는 그 측면들 그리고 이 채무 위기 해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ECB에 대해서 특별하게 지시를 하거나 아니면 요구하지는 않을 거라는 흐름들이 나오면서 시장에 대한 불안감은 다시 유로존 리스크에 집중해 다시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다만 좀 거래량은 다소 좀 축소가 되면서 역시 또 유럽 시장 참여자들도 여전히 아직까지도 살얼음 장사다 보니까 시장에 섣불리 어떤 강하게 좀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들 관망세가 좀 강하게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수에 대한 급락하는 흐름들은 또 역시 좀 자연스럽게 좀 제한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 보면요, 당분간은 가시밭길이고 보수적 대응으로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기회는 언제나 어려울 때 찾아온다는 거를 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볼 수 있고 이따가 다시 이제 지수 오늘 시장의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수급적인 흐름들에서 결국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은 맞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전반적인 영향들은 다소 좀 부정적으로 나오겠지만 그런 흐름들에 대해서 다시 메꿔 나가는 그런 다시 기술적 반발 흐름들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이제 오늘 투자 전략 잘 짜봐야 할 텐데요. 금요일장입니다. 어제 코스피가 장 초반에 하락을 딛고 상승하기는 했는데 좀 아쉬웠던 점은 1800선 회복을 못했다는 거였고요. 외국인들은 여전히 팝니다. 연기금 쪽에서 투신권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매수가 들어왔었는데 오늘 장은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요? 예, 어제 막판에 시장 마무리 단계에서 좀 다소 좀 반등이 좀 나왔었던 부분은 역시 유로본드에 대한 승인 그런 흐름들이 좀 기대감이 좀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일단 그것이 일단은 기대해서 일단은 좀 제거하시고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지금 미국 쇼핑 시즌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미국 쇼핑 시즌에 대한 것을 너무 크게 부풀려서 기대를 좀 너무 강하게는 갖지 말자 이런 부분이고 일단 여전히 유로존 이슈하기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미국 쇼핑 시즌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미국 시장 보시면 알겠지만 내구재 주문 발표된 것도 잘 나왔고 운송을 제외해서도 제외한 부분 주문도 0.7% 늘었고 그런 핵심 내구재가 2%나 증가했던 부분들 기업들이 투자에 나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고 고용도 좀 더 긍정적으로 이어지면서 연말 소비에 대한 그런 어떤 투자 환경은 좀 괜찮을 거로 보여져요. 하지만 여전히 시장에 대한 흐름들은 역시 유로존을 지켜보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어떤 효과적인 면에서는 부등호를 따지자면 미국 쇼핑 시즌에 대한 긍정적 모멘텀보다는 다소 떨어지지 않겠냐 그렇게 볼 수 있고 여전히 종목별 흐름에 발빠른 대응이 필요한데 몇 가지 제시를 해드리는 게 제가 3가지 정도를 제시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지금 3개 주도 업종이 다 해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삼성전자와 현대차 그룹의 투탑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삼성전자를 사자 그게 아니고 삼성전자에 대해서 실적이 다소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향후 투자 규모를 통해서 봤을 때는 이제 수혜 업종을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 그러면 미국 쇼핑에서 미국 시민들이 제일 많이 살 게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스마트 기기겠죠. 근데 그런 흐름에서 우리가 그런 소위 말해서 부품질이라든지 장비질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핸드셋 부분 가장 괜찮습니다. 파트론이라든지 FPCB 업체들 인터플렉스, 플렉스컴, BH, 대덕전자, 자화전자 이런 부품주가 상당히 괜찮아 보이고 아몰레드 상당히 집중적으로 되고 있죠. 그래서 AP 시스템, SFA, 원익 IPS 상 괜찮은 흐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이제 삼성에서
신경 쓰고 있는 것이 반도체 미세화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유진테크라든지 이오테크닉스, 국제엘렉 이런 것들은 상당히 계속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번에 지금 그 미국 그 연말 그 시즌 쇼핑 시즌 나오면서 갤럭시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인프라웨어라든지 디오텍, 그다음에 후공종 쪽에서는 역시 SS 반도체, 하나마이크로 뭐 이런 종목들 상당히 계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고, 시장과는 별도로 놀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가 현대차겠죠. 그러니까 FTA 통과에 따른 수혜 종목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어서 탑픽은 모비스입니다. 모비스, 만도, 현대, 위아 봐야 될 거 보여지고, 좀 작은 종목으로는 평화전공, SL, 세전공업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 하나가 중국입니다. 전 중국 상당히 괜찮게 좀 보고 있는 것이 역시 중국 긴축 완화 이슈겠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는 역시 오리온, 락앤락, 호텔신라, 뭐 CJ 오쇼핑, 그다음에 화장품 관련 종목들, 동양기전, 그리고 기계 쪽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진성T EC였죠. 그래서 진성T EC 같은 경우는 어제 시장이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11% 육박하는 상승을 보였죠. 그러니까 기관 투신 수급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점은 역시 업황에 대한 개선세가 시장에 녹아 들어갈 수 있다는 부분이어서 일단은 개별 종목 장세가 진행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라 보여지고, 굳이 대형주를 하시겠다라면 기술적 흐름에서 박스 하단부에서 올라올 수 있는 놈들 있지 않습니까? 삼성 엔지니어링, SK 네트워크스 뭐 요 정도는 뭐 무난할 거로 보여지고, 그래서 오늘은 또 대형주 쪽에서 하나 좀 보고 있는 게 기업이 상당히 개선세가 돌아서고 있는 현대 그린푸드를 오늘 전 주목을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다소 좀 정체, 좀 박스권에서 계속 좀 횡보하다가 다소 최근에 수급들이 기관과 외국인들이 함께 사는 종목이 하나 있죠. 한국항공우주 이런 종목들 한번 개별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는 전략도 오늘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시장은 가시밭길인데 기회는 어려울 때 찾아온다라는 말씀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자, HNC 투자증권 시화지점의 박지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잠시 후 이슈엔 진단이 이어집니다. 네, 오늘장 전략자본은 이슈엔 진단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재료들이 시장을 움직일까요? 금요일장 투자전략자본입니다. 교보증권 상암지점의 김학현 차장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어제장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코스피가 상승을 했습니다. 계속되는 유럽 악재로 그 미국 증시가 전전이 사실상 뭐 2% 이상, 2%대 급락을 했습니다. 예. 근데 국내 증시는 선반영된 측면이 부각이 되면서 오히려 시가가 낮게 출발하면서 오히려 상승해 나가는 뭐 전형적인 미국 증시를 선반영했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이 전에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단기 하락폭이 좀 깊어지면서 투신이 매수에 좀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시장의 반등을 이끌었다고 볼 수 있는데, 기관의 매수는 3,617억. 최근 뭐 매출을 생각하면 뭐 가장 많이 큰 규모로 순매수란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또 투신의 순매수가 오랜만에 그 1,000억을 넘기는 모습까지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매도 역시 최근에 뭐 3, 4천억대를 유지를 했었는데 2천억 원대로 다소나마 좀 줄어든 모습이고, 기관 매수가 상대적으로 큰 폭 증가한 부분이 전 시장 반등의 주요한 수급적 요인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어떤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투자해 나가는가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전기전자 업종과 화학, 그리고 서비스, 통신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해 나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전과 다른 모습이 나타났다고 하면, 기존에는 뭐 시장이 전반적으로 반등을 한다라고 하면 경기 민감주로 전반적으로 나아가든지, 아니면 시장이 좀 위축된다라고 하면 경기 보수적인 업종으로 나아가든지, 뭐 이런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는 모습이었는데, 전일 같은 경우는 전기전자와 화학 같은 경기 민감주와 통신업종 같은 경기 방어주를 동시에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부분들은 기관이 매수하긴 하지만 어쨌든 시장에서 이전보다는 좀 한 발짝 물러선 이러한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강세업종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뭐 기관이 매수한 통신업종이 가장 큰 폭의 강세를 보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 SK텔레콤과 KT가 하루에 무려 3%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상당히 오랜만에 이 통신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투지 서비스 종료 이슈가 해소가 되고, 또 연말 배당 매력이 점점 부각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두 기업 모두 시가 배당률이 무려 6, 7%에 육박합니다.
한 달 남짓의 투자 기간을 생각할 때 연이율이 70%에 해당하는 뭐 상당히 높은 그 매력도를 지니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유통업종의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마트, 롯데쇼핑, 아이마켓 코리아, 한샘 뭐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마트 같은 경우는 꾸준한 기관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데 가계 소비력 감소에 따른 오히려 뭐 수혜를 보는 오히려 뭐 백화점이나 이런 쪽은 피해를 보고 할인점 같은 경우 오히려 수혜를 본다라는 측면이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롯데쇼핑은 단기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 정도로 이해가 가능하겠고, 철강금속업종이나 서비스업종도 강세를 보였는데, 철강금속업종은 거의 고려한이 뭐 독보적인 강세를 보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6.4%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에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 정도로 이해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SKCC나 삼성엔지니어링 역시 업종 1등주의 기술적 반등 국면 정도로 이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특징주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양약품이 항궤양제 해외 판매 협의 일부 중단 소식의 영향으로 해서 하한가에 진입하는 모습을 보였고, 뭐 전시장의 가장 큰 이슈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하이마트가 유진기업의 경영권 행사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13%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하이마트와 관련된 얘기를 좀 더 해보자면, 유진기업에 대한 시장 신뢰가 지금 워낙 없는 상태입니다. 유진그룹이 또 건설업을 중심으로 해서 성장을 해나갔고, 지금도 건설업의 비중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런 업종상의 시장 신뢰도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하지만 뭐 지분 다툼을 통한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라도 뭐 남아 있다면 하이마트의 주가가 오히려 긍정적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겠지만, 지금 유진기업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콜옵션 행사를 통해서 약 40%가 넘어설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이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주가에는 계속해서 좀 부정적인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반면에 유진기업은 상한가 같네요. 네, 유진기업은 하이마트가 사실상 그 유진기업이 하이마트를 인수한 지 한 5년 정도 되는데, 최근에 이제 상장하고 최근에 하이마트의 재무구조가 급격하게 개선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진기업이 지금 자금 사정이 좀 어려운 부분들을 이 하이마트 경영권 행사를 통해서 일부 좀 해소해 나가려고 하는 움직임도 뭐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유진기업에는 오히려 뭐 호재로 인식되는 그러한 시장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코어롱 인더스트리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 듀폰가의 소송에서 1심 패소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배상 금액이 무려 1조 원을 상회를 하는데, 향후에도 주가에는 뭐 긍정적이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현대엘리베이터가 파생상품 거래 손실이 1,000억 이상 발생됐다는 소식과 함께 현대엘리베이터도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이상으로 해서 시장을 종합해 보면 그리스에 이은 이탈리아 국채 수익률 급등 문제, 그리고 독일 국채 발행 미달 문제, 그리고 프랑스의 신용 등급 강등 문제, 전일 같은 경우는 포르투갈 문제까지 제기가 되면서 시장이 사실상 이 횡보권역을 이탈했습니다. 국내 증시가 이러한 문제들을 선반영한 이후에 전전일 미국 증시가 급락하면서 전일 국내 증시가 하락 출발하자 투신권을 중심으로 한 기간의 반발성 매수, 즉 테크니컬적인 매수가 유입된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전일 뭐 최근에 하락세를 계속해서 펼쳐진 이후에 전일 첫 반등이 사실상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첫 반등에서 나타난 종목들, 앞서 말씀드린 종목들을 살펴보면 화학업종의 사실상 탑픽주라고 볼 수 있는 호남석유, 그리고 철강금속업종의 탑픽주라고 볼 수 있는 고려아연, 그 지주회사의 탑픽주라고 볼 수 있는 SKCNC, 여행항공 쪽의 탑픽주라고 볼 수 있는 대한항공, 그리고 롯데쇼핑, 그리고 정유 쪽의 탑픽이라고 볼 수 있는 SO일. 지금 제가 계속해서 업종의 탑픽이라고 종목들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낙폭과대 기술적 반등 부분에서 이러한 종목들, 즉 업종 1등주를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가
전반적으로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된 것이 전시장의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시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관심을 유지해볼 만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앞서서 전화 연결을 통해서도 얘기를 좀 나눠봤지만 지금 시장에서 주도주가 좀 없지 않나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어제 시장에서도 경기 민감주와 같이 이제 내수주, 통신주까지 함께 오르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네. 좀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어떻게 대응 전략 짜갈까요? 예,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은 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과 뭐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예. 잠시 뭐 거래소 시장의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당분간 시장은 이 60일 이동평균선 하방 경직성을 확보해 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120일 이동평균선이 저항권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6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할 때는 낙폭과대 우량주에 오히려 비중을 늘리는 현금 비중을 줄이고 오히려 비중을 늘리는 모습을 보이자 역시 1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보다 높은 가격에라도 추격 매수를 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좀 안 좋은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어쨌든 6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는 오히려 부실한 종목들 혹은 안 좋은 종목 업종 2등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2, 3등주 중심으로 해서 투자를 해왔던 투자자에게는 평가 금액은 지금 줄어서 좀 아쉬운 감이 있겠지만 오히려 1등주로 종목을 교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타이밍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계좌 평가 금액 같은 거를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나중에 올랐을 때를 생각하시면서 이 포트폴리오 교체, 포트폴리오를 우량주로 교체하는 작업에 좀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종목 선정을 잘 해야 할 텐데요. 먼저 지난주 종목부터 점검을 받겠습니다. 서원캅셀을 주셨었는데요. 한 주 흐름 어땠습니까? 서원캅셀이 좀 보수적으로 제시를 하면서 매수 추천가를 좀 낮게 제시해 드렸는데 전일 그 매수 추천가가 왔습니다. 그래서 전일 매수 추천가 13,500원이 일주일 만에 도달을 해서 중기적으로 계속해서 홀딩 전략을 권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운캅셀. 그럼 지금 시점에서 좀 매수를 해봐도 괜찮은 겁니까? 네, 그렇죠. 빠지면은 이런 우량주, 가치 우량주들 같은 경우는 빠지면 상당히 좋은 매수 타임이라 제공되고 있는 셈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포트폴리오를 우량주 위주로 담는 게 좋겠다. 앞서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럼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사볼까요? 네, 오늘은 테크니컬적인 종목을 좀 한 종목 가져왔습니다. 예. 한국항공우주인데요. 국내 유일의 종합 항공기 제작업체로 해서 정부와의 지속적인 거래를 통해서 지금 독점적인 시장 지위를 누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책금융공사의 지분이 26.41%가 무려 26.41%가 되는데 현대차와 삼성테크인이 각각 또 10%를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최근에 하이닉스 매각 이후에 정부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대한 매각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예정인데 한국항공우주도 그 핵심 대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M&A 이슈가 지금 내재되어 있는 상황이다. 근데 현대차와 삼성테크인이 각각 지분을 10%씩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지금 포스코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M&A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밸류에이션적인 부담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수급적인 모습과 기술적인 모습, 이슈적인 모습, 이러한 모습을 포인트로 삼으면서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실 것을 좀 추천해 드리겠는데요.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꾸준한 매수 속에 주가가 약 1개월 이상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황색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종합주가 지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종합주가 지수가 사실상 8월 중순부터 10월까지 횡보를 할 때 이 한국항공우주는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종합주가 지수가 지금 10월 말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하락하는 동안에 한국항공우주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에 힘입어서 지금 계속해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이 횡보하는 가운데에서 거래량이 계속해서 지금 줄어나오고 있습니다. 가격은 신고가에서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에서 거래량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매물 소화가 거의 임박해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테크니컬적으로는 상당히 훌륭한 매수 타이밍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지금 전일 조가 39,250원인데요. 매수가는 39,000원으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39,000원을 설정을 하고 손절가는 37,000원, 목표가는
지금 4,000원 단위로 주가가 테크니컬적으로 변한 모습을 감안해서 44,000원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슈엔 진단 교보증권 상암지점의 김학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잠시 후 이슈엔 이슈가 이어집니다. 오늘의 이슈엔 이슈 주요 소식입니다. 이르면 내년 4월부터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 제품도 주식처럼 한국거래소를 통해 사고 팔 수 있게 됩니다. 내수 시장이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소비 위축이 심화되면서 이달 들어 백화점 업계는 사실상 마이너스 신장률로 돌아섰고 가파른 상승세가 계속됐던 자동차 판매량 역시 지난달부터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정부가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권 강화 차원에서 독도 해상을 관광하는 수중 관람실과 동도와 서도를 직접 관람하는 연결로 등 관광시설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가 26일 전격적으로 버스 요금을 인상하면서 서울시와 경기도를 오가는 광역버스 이용 승객이 어느 버스를 타고 가느냐에 따라 하루 600원의 요금 차이가 발생하는 진풍경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서울경제신문 기자와 함께 국내 주요 경제 뉴스를 전해드리는 이슈엔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경제신문 부동산부의 황정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첫 소식입니다. 내년 4월부터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 제품도 주식처럼 한국 거래소를 통해서 사고 팔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요. 대리점이나 주유소들이 가장 싼 기름을 골라서 살 수가 있어서 소비자들에게도 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 석유를 온라인에서 사고 판다는 것에 대해 시청자분들께서 그렇게 와닿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요. 예. 정부와 한국거래소가 구상하고 있는 매매 방식은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증권사 홈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해 주식을 매매하듯이 정유사들이 석유를 거래시장에 내놓으면 주유소와 대리점들이 가장 싼 제품을 주문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석유의 특성상 매매 체결 후 운송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국의 유류 저장소를 중심으로 15개 정도의 권역별로 나눠 시장을 형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석유 현물 거래소를 추진하는 것은 정유사 간 경쟁을 붙여 석유 제품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것인데요. 석유 전자 상거래가 정착돼 안정되면 몇몇 정유사가 시장을 과점하는 데서 발생하는 휘발유나 경유 등 석유 제품의 가격 왜곡 현상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최근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내 석유 제품 가격도 크게 올랐지만 정작 유가가 하락할 때는 국내 가격 인하가 더디다는 지적이 많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유사들이 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높은 마진을 남기고 있다는 비판도 있었는데요. 실제로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는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오일 등이 시장 점유율을 유지키로 담합했다며 4천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석유 현물 거래소의 성패는 무엇보다 정유사들의 시장 참여 여부에 달려 있는데요. 정부도 대형 정유사의 시장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새 공제안을 마련해 이미 국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지식경제부가 이번에 제출한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르면 한국거래소의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통해 석유 제품을 공급하면 공급가격의 0.3%에 대해 세액 공제를 해줄 방침입니다. 2013년까지 한시적으로 세제 혜택을 줘서 초기 시장 정착을 돕겠다는 의미인데요. 정유사들은 막상 석유 전자상거래 도입에 대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유업계의 한 관계자는 세제 혜택으로 정유사들을 끌어들이기엔 인센티브 매력이 너무 떨어진다며 기존 판매망이 있는데 굳이 거래 수수료를 물면서 전자상거래에 참여할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현물 시장에 이어 선물 시장이 도입될 경우 투기 세력이 들어와 오히려 가격이 올라가는 역효과가 있을 수 있어 가격 인하 효과도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예. 자, 경기 불황으로 내수 시장이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각종 경기 체감 지표들도 바닥을 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이런 얼어붙은 내수 시장이 언제까지 지속되겠습니까? 네, 좀 우울한 소식은 전문가들도 좀처럼 경기 상승 동력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불황 국면이 언제 회복될지 전망하기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어붙은 내수 시장 현 주소를 가장 확실하게 대변하는 것은 백화점 매출 신장률인데요. 올해 상반기만 해도 두 자릿수의 매출 신장세를 보였던 백화점들과 대형 마트들이 9월 들어 한 자릿수로 떨어지더니 11월 들어 사실상 마이너스 신장률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롯데백화점의 매출 신장률은 기존 점포를 기준으로 11월 1일부터 22일까지 지난해보다 3.1% 증가하는 데 그쳤고 신세계는 같은 기간 4.5%, 현대백화점은 3.8%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지난 10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해 동기 대비 3.9% 올랐다는 점을 감안하면 신세계를 제외하고는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한 셈입니다. AK백화점은 아예 명목 신장률 자체가 마이너스 5%대로 떨어졌습니다. 월별 매출 신장률이 사실상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은 지난 2004년 카드 대란 이후 처음인데요. 이마트의 11월 매출 신장률도 2.9%에 불과하고 특히 패션 레포츠 장르는 무려 13.5%나 매출이 감소했고 난방용품도 6.3%나 줄었습니다. 내수시장의 소비 예측은 이미 올 초부터 시작되긴 했었는데요. 상반기까지는 저소득층 위주로 소비가 줄면서 체감 지표가 두드러지게 하향 곡선을 나타내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아주 싸거나 아예 비싼 제품 위주로 수요가 늘어나는 소비 양극화라는 말이 공공연히 돌았다는 것도 사실인데요. 그러나 3분기 거쳐 연말에 다가서자 중산층은 물론 고소득층도 금융자산 손실 등으로 지갑을 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정부가 2016년부터 독도 해 육상 관광을 현실하겠다는 계획을 확정했다는 소식인데요. 자세히 듣겠습니다. 예, 정부가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권 강화와 독도 해상을 관광하는 수중 관람실과 동도와 서도를 직접 관람하는 연결로 등 관광시설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2016년까지 수중 관람실과 수중 정원 등을 설치 계획하는 방안을 확정했는데요. 수중 관람실은 55m 규모로 한 번에 300명 이상이 해상을 관람할 수 있는 시설로 지을 예정입니다. 수중 관람실은 앞으로 수중 정원을 만들어 천연 생태 보고라 불리는 독도를 친환경 섬으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내년까지 실시 설계를 끝내고 2013년 공사에 착수해서 이르면 2016년 하반기 또는 늦어도 2017년 상반기까지는 각종 시설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물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해 육상 관광을 실시할 계획인데요. 공사 비용은 2013년 500억, 2014년 1,500억, 2015년 2,000억 등 총 4,000억을 투입할 방침입니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권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검토됐는데 우리 영토에 우리 국민이 직접 가서 보고 체험하는 관광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며 수중 관람실과 수중 정원 같은 해상 관광시설은 물론 연결로를 만들어 많은 국민들과 외국인이 직접 가보고 체험할 수 있게 독도에 대한 관광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 소식입니다. 경기도가 26일 전격적으로 버스 요금을 인상하면서 서울시와 경기도로 가는 광역버스 이용객들이 어느 버스를 타느냐에 따라 하루 최대 600원 정도 요금 차이가 발생할 거라고 합니다. 좀 짧게 들을게요. 예. 두 지자체가 버스 요금을 맞추려는 노력을 게을리에 생긴 일인데요. 특정 버스에만 승객이 몰려 큰 혼잡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서울시와 경기도에 따르면 두 지역을 왕복하는 광역버스 168개 노선 2,200여 대 중 서울 소속 버스는 13개 노선 270여 대에 이르는데요. 문제는 두 지자체의 요금 인상 합의가 불발되고 경기도가 먼저 26일 요금 인상에 나서면서 같은 지역을 다니는 버스 사이에서도 왕복 600원의 요금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성남시 분당구 서현초등학교에서 출발하는 9,401번과 9,408번 서울버스를 타고 숭례문까지 오면 요금이 1,700원인데요. 경기도 소속의 9,001번, 9,000번, 1,005-1번 같은 버스를 타고 가면 2,000원을 내야 합니다. 버스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의 경우 하루에 600원의 요금 차이가 생기는 셈인데요. 이 같은 요금 격차가 계속 이어질 경우 값이 싼 서울버스로 이용객이 몰리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슈는 서울경제신문 부동산부의 황정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